안녕하세요. 과학을 담당하는 백성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예, 요새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자녀분들하고 대화 많이 하세요? 보통 우리는 우리 관심사에 맞춰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 중간고사 성적이 얼마 나왔니? 공부는 좀 잘 되니? 항상 엄마들은 관심사가 그렇게 가 있고, 아이들은 또 관심사가 그쪽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참 어려울 때, 항상 대화의 첫 출발은 아이들한테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새 무늬가 많은 청바지가 유행하더라? 너 어떠니? 그렇게 물어본다든지, 요새 계절은 너가 좋아하는 그 농구하기가 참 좋은 계절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로소 말문이 좀 서로가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는 그러한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VCR을 보시겠습니다. 과학에서의 물질의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경계가 분명하면서도 모호한 물리와 화학의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보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알아봅니다. 자, 화면에서 보셨듯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학에 관련된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 화학 얘기는 아껴둔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과학 중에서 제일 흥미있어하는 부분이 실험을 하는 것들이고, 그 실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렇게 비커를 들고 이렇게 색깔이 많이 변하거나 어떻게 하면서 재미있는 그런 변화들을 관찰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모든 과학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같은 자연과학 안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 네 영역은 사실 서로가 굉장히 서로 다른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엔 다 과학자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서로가 전혀 다른 영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물리를 전공하시는 분한테 물리는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물리는 만물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만물의 이치를 만물의 이치를 다루면 다 다루는 거죠, 안 다루는 게 없죠. 그러니까 모든 건 물리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게 범위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럼 지구과학을 전공하시는 분한테 지구과학은 뭐냐고 물어보면은, 지구과학은 지구와 우주의 모든 것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구하고 우주에 있는 거 다 다루면 더 이상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과학도 만물의 이치에 버금갈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화학은 뭘 다루는가? 라고 물었을 때, 화학은 물리나 지구과학보다는 좀 범위를 좀 겸손하게 잡았어요. 화학은 물질의 성질과 그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과학은 정신세계는 제가 다루지 않는다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것은 물질세계만 다루기 때문에 영혼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학에서 다루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도 거의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모든 학문을 다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생물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물어보기 위해서, 생물은 좀 다를 것 같죠? 생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보통은 생명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그럴듯하죠? 네. 자, 근데 생명현상을 다룬다고 하지만 실제로 요새 생물에서 생명현상을 다룰 적에는 분자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분자 생물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생화학이 또 필요한 학문이고, 또 유전공학 같은 데서도 이 생명 현상에 관련된 모든 물질들,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이런 DNA 같은 물질들을 다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물과 화학도 영역이 참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과학이 오늘날의 영역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 아이들한테 어떤 과학을 얘기할 적에 혹은 아이들이 과학을 배울 때는 은연중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힘과 운동이라는 내용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워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해당될까요? 물리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산과 염기의 반응이라는 걸 이번 시간에 배운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느 영역에 해당될까요? 화학이죠? 자, 만약에 식물의 생장이 오늘의 수업 내용이에요. 뭘까요? 예. 만약에 오늘의 수업이 일기도였다면? 예. 그렇게 은연중에 학문의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같이 정의로 얘기하다 보면은 다 자기의 학문이 모든 것을 다, 다룬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핵반응. 핵반응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화학일 것 같아요? 네? 예. 사실은, 반응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산염기 반응처럼 화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핵을, 원자 안에 있는 핵을 발견한 사람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는 자기의 평생 물리학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노벨상을 그걸로 받았을 때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화학자가 되는 사람은 전무후무할 거다. 나밖에 없을 거다. 그 사람은 물리학과 화학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퀴리 부인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을 때도 한 번은 물리학으로 받았고 한 번은 화학으로 받았죠. 그래서 영역이 참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화학을 설명을 해드릴 적에는 물리와 화학을 구분하는 그 경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학문을 다룰 적에는 영역을 좀 나누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물리와 화학의 구분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려면 우선 원자의 구조를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 원자의 구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단단한 당구건처럼 생각을 했지만 20세기에 원자의 구조를 밝히면서 러더포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과학자로서. 자, 그런데 이 안에 원자 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러더포드예요. 그런데 그 전에 또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핵 바깥에는 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전자. 제가 이 전자를 왜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전자는 성질상 우리가 왜 물질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질량이 있거나 부피가 있는 성질이 있듯이 전하라는, 음의 전하라는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전자는. 핵은 양의 전하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럴 때는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 20세기에 여러 과학자들이 밝히면서 노벨상들을 받게 돼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전자의 이동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화학이에요. 전자와 관련된 학문이 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리는 전자 안에 있는 핵을 다루면 물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핵물리학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쵸? 핵물리학자, 굉장히 아주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핵을 다루거나 핵 안에 핵을 또 쪼개면 뭐가 되느냐면 핵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나와요. 그게 소립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립자도 물리학에 우리가 포함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물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화학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더 깊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화학을 설명할 적에 화학은 물질의 성질과 그 변화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에는 물질이 변화하는 거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 변화, 하나는 화학 변화, 하나는 핵 변화예요. 근데 핵은 물리로 띄워줬죠? 자, 그러니까 물리 변화, 화학 변화를 다루는 것이 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입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모든 입자들은
혹은 원자들은 이렇게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가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 있으면 화학 변화예요. 그런데 제가 입자를 이렇게 핵하고 전자로 그리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그렸을 적에 이 입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고체 상태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흩어져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액체나 기체 상태로 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변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전자의 이동이 없죠. 그런 것은 물리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물리변화는 전자의 이동이 없이 그 입자 자체가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일어나는 변화를 물리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학변화는 그 입자 자체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중학교에서 물리변화, 화학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우지만 실제로 원자의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그 물리변화, 화학변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례로 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얼음이 녹는 변화는 물리변화일까요? 화학변화일까요? 물리변화. 왜 물리변화라고 생각하시죠? 예. 물의 성질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정말 물의 성질이 그대로 있나요? 예를 들면 얼음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물은 물컹거려요. 얼음은 차갑죠. 물은 얼음만큼 차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이 얼면, 예를 들면 수도관을 보시면 얼면 터지죠. 부피도 얼음이 더 커요. 네. 자, 이렇게 성질이 다른데 정말 성질이 같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내용을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강대원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변화 중에서 물리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질의 변화를 크게 분류하면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물을 가지고 물이 상태를 변하는 현상, 그런 현상을 통해서 물리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달라지지 않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준비물을 보시는 것처럼 가열 장치도 있고 물을 비커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그 염화 코발트 종이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 염화 코발트 종이는 지금 파란색인데 물을 만나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는 그런 시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용해서 물을 검출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험지가 되겠습니다. 이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용해서 물리 변화 시에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리막대에다가 그 물을 찍어서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죠.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을 접촉하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하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물이 열을 받아서 기체가 되면 혹은 다시 상태가 변해서 액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열을 하는데, 우리 어머님들 다 아시다시피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생기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 그 수증기를 한번 여기에다가 다시 액체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계 접시를 비커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한번 가열을 하고서 이때 생기는 물질이 과연 물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유리 접시 바닥에 뭔가가 맺히겠죠. 우리 어머님들은 경험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냄비 뚜껑 위에 이렇게 액체 맺히는 거, 그런 거와 똑같은 원리로 이 시계 접시 밑에 액체가 맺히게 될 텐데, 그것이 성질이 과연 물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시계 접시 밑에 뭔가 이렇게 뿌옇게 맺혀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우리 어머님들은 추측을 하실 수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어요. 아까 똑같은 그 염화 코발트 종이를 요 물질에 대보면 지금 뭐 색깔이 쉽게 변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물방울을 찍었던, 물을 직접 찍었던 것처럼 요 시계 접시 밑에 맺힌 물, 액체, 시계 접시 맺힌 액체도 이렇게 똑같이 변하거든요.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면 이 시계 접시에 맺혔던 이 액체, 결국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비커 속에 들어있는 물이나 한번 기화됐다가 다시 액화된 이 시계 접시에 맺힌 물이나 성질이 서로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상태가 변하더라도 물질의 성질은 그 물질이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물리변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잘 보셨죠? 네. 자,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은 물이 수증기가 되거나 물이 얼음이 될 적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배워요. 근데 그게 바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점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변하거든요, 성질이. 그래서 사실은 은연중에 선생님들이 사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살짝 잊어먹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 성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딱하다든지 물컹거리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 입자 하나가 나타나는 성질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걸 잊어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하다는 건 입자들이 이렇게 단단히 결합해서 모여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죠. 딱딱한 이 성질은 흩어지면, 입자들이 흩어지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은 흩어져 있는 것이고 얼음은 단단히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딱딱한 거예요. 그것은 이 입자들 사이의 거리나 배열,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입자 하나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입자 하나의 성질이 변하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입자를 구성하는 전자가 움직일 때 우리는 그러한 다른 이제 성질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자 자체의 성질이란 입자를 구성하는 그 전자의 움직임을 가지고 나타내 준다는 것. 자, 그러면 그러한 성질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한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색 같은 겁니다. 색. 색이 변했다는 것은 입자를 구성하는 전자가 움직였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물질의 성질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입자 하나 자체도 바뀌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부엌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실험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 가시면 자줏빛 양배추 보실 수 있죠? 네.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끓여놨는데요. 이 양배추를 잘게 쓸어서 이렇게 물에다가 넣고 이렇게 좀 끓이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자줏빛 물을 우려낼 수가 있어요. 보셨죠? 네. 오래 끓이지 않아도 이러한 물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색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냥 순수한 물에 이 양배추로 만든 이 용액을 따르면 이러한 색을 띠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물에 똑같은 양배추 지시약을 따른 다음에 제가 한번 식초를 넣어볼게요. 식초를. 색깔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자, 이렇게 색이 변했다는 것은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까요?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약간 용액을 따라서 여기에 드라이 아이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보시면 점차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약간씩 색이 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점차 어떻게 색이 변하고 있죠?
붉게 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드라이 아이스를 물에 녹으면 이것이 탄산수가 된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탄산수가 되는 게 식초처럼 산성을 띈다는 이야기이고, 이러한 산성을 띈다는 얘기는 이렇게 지금 색깔이 변한다는 것을 가지고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역시 드라이 아이스를 물에 녹이는 반응은 물리 변할까요? 화학 변할까요? 색이 변했어요. 화학 변하죠? 이렇게 색이 변한다는 건 물질의 성질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을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설탕을 여기에 넣어 볼게요. 자, 설탕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보시면 그 본래 색과 크게 다르지 않고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네. 자, 이걸 보면 설탕을 물에 녹이는 반응은 물리 변할까요? 화학 변할까요? 물리 변화요. 예. 드라이 아이스를 물에 녹이는 것은 화학 변화지만 설탕을 물에 녹이는 것은 물리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색깔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색이 변하는 것도 하나의 입자의 성질이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입자의 성질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거는 눈을 통한 색뿐만이 아니라 맛이나 냄새 같은 것도 충분히 그거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일 때 수업 시간에 몰래 도시락을 먹으면 말이에요. 선생님이 아시죠? 네. 증거는 없지만 냄새가 그 반찬의 그 분자가 떠돌아다니다가 후각을 자극하면 분명히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난 거는 수상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작은 입자의 성질은 우리가 후각이나 미각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이 변하면, 색이 변하거나 맛이 변하거나 냄새가 달라지면 우리가 화학 변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렇지만 부피가 변하거나 온도가 변하는 것은 화학 변화가 아니겠죠? 부피가 변하는 거는 입자가 그냥 거리만 멀어진 것이고, 그쵸? 온도가 변하는 것은 분자 운동 에너지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은 그 입자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리가 다 끝났으니까 치워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치울 때 보통 락스를 많이 이제 청소할 적에 많이 쓰는데, 이 락스는 제가 물에다 담그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지시약을 담은 물에 락스를 놔볼게요. 어떻게 돼요? 화학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락스에는 무슨 표시가 있는지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락스는 알칼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칼리성. 자, 이 알칼리성의 액체를 물에다가 넣으면 정말 색이 달라졌죠? 그쵸? 자, 이렇게 알칼리성을 넣었을 때, 제가 식초를 넣었을 때랑 달리 색깔이 달라진 것은 화학 변화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요. 이제 이 알칼리성이든 산성이든 이제 들어갔을 때 전자의 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 세균에도 입자들이 있겠죠. 세균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락스가 들어오면 이 세균으로부터 입자로부터 전자를 띄어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균의 입자는 이게 구성하고 있던 것들이 변하죠. 예? 변하면서 이 세균들은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살균이라고 얘기하죠. 균을 죽인다. 사실 우리가 이 락스 원액이 손에 그대로 묻어도 우리 세포가 이 상처를 입어요. 그렇죠? 붓기도 하고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워낙 세포가 많아서 한두 개 정도 상처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근데 세균은 세포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면 그 순간 이 세균은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살균 소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살균 소독하는 반응도 화학 변화예요. 자, 그러면 오늘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예, 선생님 저 시험에 하는 거 잘 들었는데요. 양배추를 지시약이라고 했는데 왜 지시약인지 궁금한데요. 예, 사실은 오늘 실험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색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저희가 양배추의 색을 이용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자줏빛 양배추의 색이 변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섞었을 때 물리 변화가 일어났는지 화학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했는데, 그렇게 도구로 쓰는 걸 우리가 보통 색의 변화를 도구로 쓰는 것을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시약은 어떤 것은 지시약이고 어떤 것은 지시약이 아닌 것이 아니라 색깔을 띠는 어떤 물질이 내 눈에 들어오겠죠? 빛이 내 눈에 들어와서 양배추 같은 경우는 저렇게 푸른 빛을 띠는 보라색의 색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빛의 많은 그 파장 중에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의 빛이 가시광선 영역 안에 있을 때 내 눈에는 그것이 보라색으로 감지가 되거나 노란색으로 감지가 되거나 파란색으로 감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전자의 이동이 일어났을 때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그 물질에서 빛을 받아서 내는 파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른 파장이 우연히 저렇게 여전히 가시광선 영역 안에 있으면 예를 들면 보라색이 노란색 변하는 게 감지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좋은 지시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이 가시광선 영역 바깥에서 전자가 이동했을 때 들어오는 파장의 빛들이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적외선 영역이나 자외선 영역 안에서 그러한 파장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다 그게 감지가 안 되겠죠? 내 눈의 센서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화학 변화들을 색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내 가시광선 영역 안에서 그러한 감지가 잘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을 골라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장미꽃 같은 거나 이렇게 선명한 그러한 그 색깔을 띠는 물질들은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바뀌지는 않더라도 색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들을 종종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 소개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간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할 적에 녹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렇죠? 얼음도 녹아요. 그렇죠? 물로 녹고 설탕도 물에 녹아요. 예? 금속도 산에 녹아요. 다 녹는다고 우리가 평범한 용어로 쓰지만 화학적으로 봤을 땐 그 세 가지 개념들이 전혀 다른 변화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